안녕하세요. 쓸모있는 교육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효림파파 성경입니다. 오늘은 영어 문법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영어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문법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틀이 있고 그 문법을 알아야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이런 쓰기를 할 수 있고 읽을 때도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아이가 영어 책도 읽고 영어 영상도 보고 하는데 말도 못하고 쓰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내 아이는 문법을 안 했잖아. 역시 문법을 해야지. 그래야 체계가 있으니까 말도 할 수 있고 그 규칙이 있으니까 쓸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살짝 지날 때쯤 되면 주변에서 많은 아이들이 문법을 시작합니다. 혹은 문법을 시작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학원에 가서 레벨 테스트를 보든 무언가를 하든 간에 문법이라는 말, 이제 그래머 한번 해야지, 혹은 그래머가 부족합니다라는 말을 흔히 이제 듣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역시 문법을 해야 됐었어, 내 아이가 문법을 안 하니까 이렇고 저런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말 원어민이죠. 아이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말 문법을 언제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 어릴 때 미취학 때 우리말 문법 합니까? 아이가 그림책도 읽고 여러 가지 조금 더 빨리 읽는다면 문고판 책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합니까? 혹은 어릴 때 일기쓰기나 글쓰기나 할 때 우리말 문법 하고 글쓰기를 합니까? 자, 초등학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글을 읽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물론 더 이미 일찍 읽은 아이도 있겠지만 한글을 이제 읽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국어 활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문법 합니까? 문법 해야지 오늘 현장 체험학습 갔다 온 일기를 적을 수가 있습니까? 혹은 어떤 글쓰기를 하는데 효리는 아직까지 일기를 쓰거나 글쓰기를 하면 안 돼. 너 아직 우리말 문법 안 했잖아. 문법을 알아야지 일기도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기행문이나 어떤 너의 생각을 글로 적는 그런 거 할 수 있지. 하면 안 돼. 쓰지 마.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쓰는 거예요. 이 문법이라는 게 있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글쓰기와 말하기는 노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고학년으로 서서히 올라가 볼까요? 아이가 4학년, 5학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득 아빠나 엄마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내 아이가 주격 조사라는 말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 목적격 조사도 이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효리나 앉아봐. 너 은는 이가 알지? 너 많이 쓰잖아. 이제 근데 그 은는 이가가 뭐라고 불리는 줄 알아? 앉아봐. 주격 조사라고 불러. 우리나라의 조사는 4개이고 특수조사는 또 하나가 있어. 은는 이가. 이 하나하나가 받침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법이 다 달라. 이제부터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명칭도 알면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이제 더더욱 더 그런 실수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자 라고 하십니까? 혹은 어떤 우리말 문법책을 사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게 주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말 문법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아주 조금 할 수는 있죠.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한 단원, 국어교과서 한 단원의 끝에 보면은 살짝 이렇게 문법인 듯 아닌 듯한 그런 부분으로 훑고 혹은 살짝 터치만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보면요, 우리말 문법이 또한 약간씩 조금 더 명시적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한 약간 일부 활동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문법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하여서 또한 일반적인 국어 수업 시간에 문법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말 문법을 보았을 때도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때는 문법을 거의 대부분 접하지 않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비중이 서서히 늘어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이가 우리말을 못하고 우리말 쓰기를 못하냐는 것이죠. 그게 문법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생각인 거죠.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쓰기나 영어 말하기는 원어민 아이들을 보더라도 아이가 영어 말하기를 하고 5살이든 7살이든 10살이든 영어 말하기를 하고 학교에서 영어 쓰기를 할 때 문법을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운다 하더라도 아주 그 활동, 재미있는 활동 안에 정말 스쳐가는 듯이 들어가 있는 정도이지, 그것을 정확하게 관계대명사이면 relative pronoun이라고 하면서 어떻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서서히 그 비중이 늘어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문법을 더 빨리 배운다고 해서 아이가 그 문법을 활용해서 더 폭발적으로 영어 말하기를 하고 영어 쓰기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기대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이런 시기에 이런 나이에 문법을 하면은 오히려 어떤 성향이 생길 수도 있냐 하면은 규칙을 배웠기 때문에 자유롭게 영어를 표현하기보다는 이 규칙에 얽매여서 이렇게 쓰면 맞을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영어 말하기나 영어 쓰기를 할 때 더더욱더 망설이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안 생길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미취학이나 초등 기간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듣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양을 읽으면서 그 감을 형성해 나가고 우리 머릿속에 사실 문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듣고 영어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문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지만 영어 문법 규칙을 명시적으로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 가르쳐 주진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아이가 문법을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제 둘째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54개월이거든요. 그럼 54개월 아이가 과연 휴대폰을 이라는 그 을을 붙이는 데 있어서 헷갈리냐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 맞게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헷갈리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제 아이는 을을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과연 목적격 조사라는 용어를 알고 받침에 따라서 을이 달라진다는 것을 과연 알고 휴대폰 을, 가방 을, 아버지를 이렇게 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준이가 과연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죠. 하지만 모두 다 바르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법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어 영상을 보여주고 영어 음원을 듣고 영어 듣기를 하고 영어 읽기를 한다는 것은 그 암묵적인 문법 체계를 머릿속에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문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듣다 보면 머릿속에 그 문법이 형성이 되는데 그 문법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어 회로라고 할 수도 있고 영어 스위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영어감이 생기고 영어 회로가 생겨야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제 명시적으로 문법을 학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법 용어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모든 것을 다 고려했을 때 그 적기는 언제냐면 바로 초등학교 5학년 혹은 6학년 때 문법을 한번 훑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정말 제대로 문법을 다루는 것은 중학교 기간에 여러 번 반복과 깊이를 더해서 문법을 제대로 학습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심화 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노출과 많은 독서량을 통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문법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관계 대명사를 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관계 대명사야. 관계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선행사는 무엇이고 이걸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관계 대명사는 that, which, what, who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어 라고 설명을 했을 때 많은 노출이 있었던 아이들, 많은 독서량이 확보된 아이들은 그거 내가 맨날 말로 하고 맨날 글쓰기에 쓰고 읽을 때 많이 본 이 대시 관계대명사 대시구나. 그리고 이 that 안에는 주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거나 주격이라는 게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격이라 부르고 목적격은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이라고 부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바로 인식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복습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미 기존에 머릿속에 다 알고 있던 자극들이에요. that도 있고 who's도 있고 what도 있고 who도 있고 which도 있고 whom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미 기존 지식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표를 착 붙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노출이 기반이 되어서 문법 학습을 하게 되면 효율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당연히 효율이 높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를 알려드리면 읽기량이 불충분했고 노출이 불충분해요. 머릿속에 그 영어에 대한 자극들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럴 때 문법을 하게 되면 아무리 일타 강사가 와서 설명하든 누가 와서 설명을 하든 관계대명사는 이거고 관계는 이거고 대명사는 대명사를 수식하고 선행사는 먼저 선, 갈, 행 이렇게 해서 정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 아이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 관계는 뭔가를 이어주고 대명사는 이렇게 다 이해는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법 수업이 끝나면 관계 대명사가 뭔지는 알겠어. 근데 그거를 사용하거나 혹은 글 속에서 관계 대명사를 만나면 그게 관계 대명사인지 인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기존 지식들, 영어에 대한 자극들이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름표를 붙여나가는데 이름표가 어딨지? 내가 이 관계 대명사 that에 대한 걸 배워서 머릿속에 있는 기존 지식에 이름표를 탁 붙여줘야 되는데 그 탁 붙일 그 모수 그 자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온 자극들이 머릿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매우 낮아요. 해도 문법 실력이 조금씩은 올라가지만 거의 제자리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 내 아이는 문법을 해도 늘지 않아. 그러면 이게 문법 수업이나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셔서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라기보다 요즘 대부분 다 좋은 교육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선생님 탓이나 어떤 강의 탓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기존 지식이 부족해서
즉 노출량이나 독서량 자체가 부족해서 그 문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거의 대다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은 하고 싶어도 좀 참으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기간에 문법 대신에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법을 잡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법도 잡는 그런 방법이고 사실은 영어 실력 자체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등학교 기간에는 다독을 해야 됩니다. 많이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 많은 문장들을 읽으면서 어순을 익히고 이런 표현들이 있다, 이런 구문들이 있다. 정확하게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많은 모수들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규칙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자극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다독과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겸해서 이렇게 문법 책들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천일문도 있고요. Grammar Stage, Grammar Insight, Grammar Link 뭐 성문, 맨투맨 많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냐면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이 듣고 읽고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내가 읽고 들은 것을 한번 써내려가는 것 혹은 일기 같은 것들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쓰기든 간에 쓰기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쓰기를 하다 보면은 본인이 느끼게 돼요. 적으면서 이게 좀 어색한 표현인데 혹은 쓰기나 말하기는 당연히 외부에서 지도가 필요하겠죠. 학원을 다니거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챗GPT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웃풋은 어떤 지도가 필요하니까요. 그냥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도를 받으면서 조금 더 정교해지고 풍성해지겠죠.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나? 내가 뭔가 쓸 때 이게 좀 어색하던데 역시나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을 쓰고 저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좀 더 자연스럽고 이거는 틀린 표현이고 이런 것들을 교정을 받아가고 또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해보고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 문법을 실제로는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많이 사용해보니까 저절로 정교함이 더해지고 정확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문법을 어린 나이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문법도 준비하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문법을 여러 바퀴 맞아요. 여러 바퀴 돌려야 돼요. 문법은 한 번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정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능에서는 중학교 문법만 출제가 됩니다. 고등학교 문법도 존재는 합니다만은 그 고등학교 문법이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단 한 문제도 단 한 포인트도 고등 문법이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출제 방향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문법만 수능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문법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 문법의 전체다라고 생각하시고 수능이 1차적인 목표니까요. 그리고 중학교 문법이 생각보다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만에 끝내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번 돌려가면서 보고 학교의 내신에 충실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 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스로 복습도 하고요. 또한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아웃풋이나 자극들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는 맞죠? 스스로 자가교정이잖아요. 그렇게 self-proof reading을 하면서 자가교정을 하면서 이 문법 지식을 활용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조금 더 정교하게 쓰는 그런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법은 언제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너무 이른 시기에 해서 효율을 낮추지 마세요. 너무 이른 시기 미취학 때 초등학교 때 문법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 시기에 많이 읽으면서 풍성함을 더하고 영어감을 더 익혀야 됩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문법을 하면서 나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에 중학생이 되어서 30분 만에 할 거 어린 시기에 하면 3시간, 4시간, 3일, 4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힘 빼지 말고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